정말 뭐 조정도 강하고 튀어오를 때도 강하게 튀어오르고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들어보시죠. 박시동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적기에 딱 오신 것 같은 아니. 느낌. 그나마 어제장 아니고 오늘장 모시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이게 최대 하락폭, 오늘은 최대 상승폭, 네. 정신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어제장의 연속선상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의 장은 사실은 이제 합리적 이성 범위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너무 과대 낙폭.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이성적 패닉 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팔린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상장돼 있는 종목이 수천 개인데 오른 종목이라고 해봐야 양대 시장 합쳐봐야 30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 뭐 없는 그냥,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단순히 뭐 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뭐 신용 청산이나 반대 매매가 있었다고도 봐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종목별로 나가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거의 전 종목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TF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사실상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무차별적 매도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연달아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매도가 다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그냥 과매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갈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ETF 덕을 많이 봅니다. ETF를 사면 ETF가 추가적으로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같이 사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내려갈 때 역시 펀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로스컷 규정에 딱 걸린다. 그러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팔면은 바스켓 안에 있는 게 동시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팔리니까 다시 이제 여러 펀드에서 동시에 팔리면 또 로스컷에 걸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폭탄이 하나 터지고 터진 폭탄이 다른 또 폭탄을 자극하는 양식으로. 그래서 어저께는 진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과매도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같은 그런 비이성적 폭락이 어저께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또 이어질 것이냐가 이제는 중요한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제 사실은 오후부터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잡혔어요. 네. 2조 가량이 잡혔고요. 장 마감 이후에 사실은 이제 주요한 종목들에서 낙폭 과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되면서 애프터에서 사실은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여러 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는 과매도에 대한 반성 또는 이제 반등하는 추동의 어떤 모멘텀이 보였어요. 싸기 좋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장에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밤 사이에 있는 이제 미국장 상황을 또 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라크 전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나쁜 소식이 나왔나? 네.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요. 자, 그리고 미국 장에서도 역시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아직은 문제 없다라는 소스가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과매도는 반성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충분히 내일 반등을 기대할 만한 소스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 장에서도 안심하라. 라는 얘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제의 낙폭을 되돌리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흐름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그 중동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가 네.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유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의 미치는 영향은 제가 아까 살짝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증시 관련해서 미국이나 다른 여타 증시도 이상은 없습니다. 약보합이거나 오르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도 이상 없고요. 특히 이제 증시의 뭐랄까요, 바로미터 또는 요새 이제 탄광 안에 카나리아가 이제 탄광 밖으로 나와가지고 증시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도 이제 전장 첫날에 잠깐 떨어지다가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어제는 7만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증시는 이제 파생 상품격으로 지금 변동성이 크고 증시를 반영하는데 거기서 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달러 문제인데요. 달러도 현재 이상 없는 모습을 일단은 인덱스가 이제 100을 터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관련해서 이제 좀 세밀하게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리스크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냐라고 할 때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리스크이면서 가장 파괴적인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유가뿐입니다. 예. 유가 관련해서는 만약에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100불을 넘어간다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정말로 가시화되거나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물가 부담으로 당연 영향을 미치고요. 아시아 쪽에서 이제 특히 중동산 원유를 많이 사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 중국 등 이쪽을 이제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뭐냐면 제조 공장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 공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인도, 중국 같은 공장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만 같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 공장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 부담으로 직격탄이 갈 수가 있고요. 아시아를 건드리면서 사실상 글로벌리한 실물 경제 침체의 뇌관을 건드리는 역할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적 리스크를 벗어나고 현실화된 리스크, 유일한 리스크가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자본시장 관련한 모든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사실은 발작적 증상을 보였던 게 채권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겠지. 심지어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그렇다면은 채권 수익률 올라가지. 그러니까 채권값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와 채권이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 리스크다라는 걸 이제 경제계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이번 이라크 전장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유일무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유조선이 출입이 가능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냐, 요거 하나 하고요. 네. 나머지는 원유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 거점에 진짜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국영시설에 이란이 정말로 폭격을 한다라든지 드론 공격을 진짜 간행을 한다라든지 해서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로 봉쇄되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직접적인 큰 유전을 공격한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은 늘 봉쇄된다는 게 이란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실 카드긴 한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거기가 봉쇄된다는 건요.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요. 자칫하면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칼집 안에 있는 칼로 활용하는 거지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나면 결국에는 그 칼을 든 자도 안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완전 고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된다라고 하면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제조 라인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나 서구나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반도체 품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대만이 국가 전력난해를 대비한 비상체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생산 공정의 시간을 조절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제조 관련한 타격을 준다. 바로 서구의 물가 부담이라든지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게는 더 큰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하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유조선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유는 생산되자마자 사실은 조금의 비축을 제외하고는 다 사실 배에 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국들은 저장 시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7개월치를 비축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생산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큰 비축 시설이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 달 남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를 못하면 생산이 계속되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자마자 그냥 다 불태우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태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환경이라든지 비축 시설이나 이런 고려가 있을 때요. 그래서 못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원전이 만약에 멈춘다. 아니 원전이 아니고 유전이 멈춘다. 그럼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또 들어가요. 예. 이것은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유가, 유전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유일하게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래서 중요하다. 다만 정말로 유가가 폭등하거나 유전을 건드리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 이거 어쩌면 이번 폭격보다도 더 큰, 국가 전체가 사실은 이제 존망이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여기에 조금 힘을 실는 게 사실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이 사실 유가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다른 전쟁 때문에 생기는 어떤 피해에 부수적인 피해처럼 취급한다면 이 문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틀 전에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지 않을 것이다. 유조선 관련해서는 심지어 미 해군이 호위하면서라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보험사들이 이제 유조선 선박 등에 이제 보험을 중단하니까 그럼 미국이 이제 보험을 드는 방식이라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현실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서 미국이 인식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수단들은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예의주시하되 이 부분이 이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제한적인지 안 커지는지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의 중요성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좀 턴에서 들어와야지 좋은 건데 그에 따른 이제 환율 그런 영향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환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환율이 일으키는 문제를 조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환율 문제랑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나라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환율이 너무 올라간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물론 이제 환율이 높아서 수출이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기업들도 명암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증시 관련해서 우리가 환율을 걱정했던 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추세가 확정되면 한국에 이미 많이 투자해 왔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차익이 다 환차손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매도 압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리딩을 해서 시장을 떨어뜨리는 그 구도예요. 기존에는요. 지금 환율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 건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환율 때문에 시장이 매도 압박이 거꾸로 가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율 문제는 그건 뭐냐면 후행적으로 백어택으로 이 문제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가 문제가 만약에 커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안 그래도 부담되는 유가에 우리는 이제 수입으로 돌릴 때 다시 또 환율이 고파지는 그래서 시너지가 악화의 시너지가 2배로 나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가, 채권, 증시 관련해서 지금 환율은 아직은 크게 리딩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런 퍼펙트 스톰이나 3중, 4중의 위기가 생길 때 그 위기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전장 초기에 달러 인덱스가 95 언저리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2씩 올라서 99까지를 터치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행히 어제 환율이 99에서 98대로 내려가면서 다소이긴 합니다만은 달러가 인덱스가 100을 치지 않고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까지를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진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대국 통화의 약세에 추동을 조금 막는 효과가 어젯밤부터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환율이 그나마 조금씩 1460선 언저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 역외 야간이긴 합니다만 1500을 터치하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463까지 내려오는 모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국이 사실은 여기에서 1,500원을 터치하고 나서 기민하게 대응을 좀 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칭찬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오전을 넘지 않고 사실은 환율을 내렸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은 해외 출장도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 등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그 정도의 경향성만 꺾어내더라도 시장을 선행하면서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과대 낙폭이다. 그러니까 패닉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밀리면 사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도 전략 대부분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기관이 이 시장을 대응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을 보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일단 하락이 나왔다. 그럼 원칙적으로 대응하라. 손절을 한다. 네. 그리고 상황을 본다. 그리고 반등이 확인된다.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럴 때는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사실은 하락이 나왔는데도 무서워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오늘같이 확실한 반등이 나왔는데도 엊그제 판 게 차익 아까워서 네, 들어가지를 또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팔 때 못 팔고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어저께 같은 장은 확실하게 과매도 구간인 게 우리가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과매도 이후에 추가 하락이 가능할지 안 할지가 미정이었기 때문인데 오늘 아침 장과 오늘 새벽 미장 등등을 통해서 봤을 때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등 신호가 잡히자마자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수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손절을 이제 다시 극복하고 정상 포지션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이 나름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날 다시 안 들어가는 거를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복원해야지 또는 내가 손절했던 것을 다시 그냥 찾기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장이 그동안 세계 수익률 1위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무려 거의 70-80% 수익을 냈고요. 올 초부터 2월까지는 역시 또 세계 1위 시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수익률은 제가 볼 때 더 기가 막힌 것이요. 다른 장으로 볼 때 뭐 독일은 3% 정도고요. 중국도 4% 남짓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해봐야 한 15%, 16%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우리 시장이 올해 48%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작년도 어마어마했는데 작년 연중 수익률이 지금 70인데 지금 두 달 만에 45%, 48%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요구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요구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 짧은 우리는 지금 이틀간의 짧은 조정이라면 조정을 겪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런 어떤 차익 실현과 포션 조정은 사실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연초부터. 특히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앞두고는 좀 많았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좀 심상찮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조정 이후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반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제가 일단 동의합니다만은 네. 똑같은 포션과 포트폴리오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다른 주가 올라갈 때 좀 덜 올랐던 내 종목 이번에 갈아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주도주 거기 중에서 그동안 조금 비싸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네. 껄껄하면서 껄무새 하면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이 오히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까지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조건 일단 실적과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거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그제같이 대폭락장 속에서도 반도체는 비싸게 팔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익과 실적이 보장되는 대장주,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못 담으셨던 분들은 더 과감하게 담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실적이 없는데 기대감, 뭐 어떤 섹터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조금 약한데 미래 비전 때문에 조금 미리 남갔던 종목들은 이번 참에는 실적적으로 좀 바꿔내는 그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참조할 만한 게 외국인들이 이번에 리밸런싱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낮추는 건 상관없는데 올린 종목들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 투톱, 네, 긍정적인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 이슈 속 반도체 산업 괜찮을까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주셨습니다. 네. 일단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쿠션이 있었잖아요. 연휴 기간. 그렇죠.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다행이었고 약간 또 아쉬운 거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2월 수출 최고치 데이터를 찍었는데 맞아요. 참으로 좀 끼었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의 반응들이나 또 특히나 이 AI에 대한 사이클들을 볼 때 잠깐 단기적이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다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전쟁 자체의 시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말,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열렸다는 것 자체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을 보면서 같이 전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이제 외신들과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이제 2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월 수출이 67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역대 2월 중에 거의 최대 실적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 연휴 때문에 조업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3일 정도 줄었는데도 29% 좀 성장한 거니까 이 성장세는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의 지금의 어쨌든 포인트 자체는 유가 쪽,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떠한 그 폭등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나 물류 차질 당연히 장기화되면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제 중동 분쟁이 반도체 수요 자체를 꺾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나 2023년에 하마스 전쟁 때도 증시가 약간 일시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이슈가 뭐 더 오래 정말 예전에 봤은 오일 쇼크형이 되느냐 아니면 2003년형의 이게 이라크 단기 충격이 되느냐라는 건 결국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일종의 안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에너지 변동이나 어떤 물류 리스크에 대비는 하긴 해야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여파가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소장님 근데 네. 이란 공습에서 그 부분이 좀 주목되더라고요. AI가 활용됐었고 네. 최근 큰 방향을 일으켰던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사용됐다고 해서 와 미국 작전을 굉장히 깊숙이 이제 침투를 해서 맞아요. 전략적으로 쓰이는구나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AI가 어디까지 쓰이느냐. 그래도 그전 전쟁 같은 경우에는 AI가 쓰이거나 IT가 쓰이더라도 직접적인 의사결정까지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의사결정에 쓰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이 의사결정에 쓰이기 시작했었던 첫 번째 시그널, 이거는 올 초에 있었던 마두로 체포 작전이 있을 때죠. 그때 이미 팔란티어가 이 AI 도구를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포 작전을 활용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뉴스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금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란 공습이 됐을 때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월 1일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공습 작전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모델을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히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요. 실은 이 엔트로픽이 어떻게 생긴 회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오픈 AI죠. 오픈 AI의 창업을 한 창업 멤버 중에 이제 그 남매가 있어요. 그 남매가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인데 이들이 왜 나왔느냐? 오픈 AI가 처음에는 윤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상업적으로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인 AI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엔트로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AI 쪽에서 이런 윤리나 가이드라인을 가장 잘 지키기로 유명한 회사가 이 엔트로픽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전쟁에 쓰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쓰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 엔트로픽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방산에서 또 요즘에 이제 증시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팔란티어가 여러 가지 AI 모델 중에 클로드를 쉽게 말해서 껴넣어서 엔진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엔트로픽에서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없다. 이거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된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부로 이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와 논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국방부에서는 야,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는 무기가 이제 완전히 에이전트처럼 자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권한.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클로드에 막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시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쓰이는 거는 AI가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엔트로픽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회사가 약간의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 오픈 AI로 좀 교체가 되려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클로드 자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체제가 없고 6개월 동안의 이제 유보 기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면
하면 결국은 AI가 이 정도까지 성능이 돼서 정말로 의사결정과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국가의 보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력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 무기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활용성이 또 한번 입증이 됐으니 네. 앞으로도 다방면에 산업적으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네. 수많은 방향을 불러일으키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쭈어봤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K 증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 4,700이다 코스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흔들리는 와중에도 6,000선은 지키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긴즉슨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끝없이 잘 가야지 이 선은 지켜진다는 말과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잘 될까요? 네, 그 큰 문제 말씀해 없이. 주신 대로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이제 시장 흐름 자체, 특히나 이제 증시와 상관없이 이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해외 커뮤니티나 국내 커뮤니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볼 때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해외에 있는 그 어떤 그 구매자들 혹은 해외에 있는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을 보면 아 여기는 아직 괜찮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삼성전자의 가격이나 하이닉스의 가격을 오래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더 올라갈 것인가라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오히려 AI 시장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피의 클로드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또 최근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델들이 움직이기 위한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모델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두 곳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뭐 미국에 있는 한 곳까지 해서 마이크론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GPU를 엔비디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구글도 TPU라는 걸 만들고 아마존에서도 여러 가지 연산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산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칩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HBM 자체는 결국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투톱이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로 보면 결국 이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이 공정과 이 공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D램을 만들던 곳들도 요즘에 HBM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D램 수요도 엄청나게 지금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컴퓨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D램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결국엔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그렇다고 무한정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면 코스피 자체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안에서의 괴리감을 특히나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나 국내 실물 경제 보시는 분들이 좀 괴리감을 느끼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실질 소비 지출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2월 기업 심리 지수도 지금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서에 대한 고민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의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상승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시각으로 한 목요일 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네. 발표 이후에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지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AI 하면은 원래 모든 칩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아까처럼 엔트로픽도 계속 몸을 만들어야 되고 구글도 만들어야 되고 오픈AI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만 계속 보고 줄 서 있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체적인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회사들은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란 걸 누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만들어주는 걸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로드컴이 상당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굳이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자면 엔비디아는 일종의 기성복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GPU, 기성복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가져와서 쓰는 쪽이라고 치면 이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구글에는 딱 구글에 맞는 칩, 아마존에는 아마존에 맞는 칩 이런 걸 만들어 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게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줄 서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엔비디아 줄 서 있지 않아도 본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이 서비스가 더 확장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브로드컴 실적이 좋다, 그걸로 끝난다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향후 시장에 대한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AI 때문에 약 25%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AI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AI를 쓰면서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채용 동결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지나 이런 부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AI 투자가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분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노동 시간의 25%가 AI로 줄게 된다, 자동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30년까지 한 3억 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채용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증시에서 AI 주식이 더 갈 것이냐라고 할 때는 오히려 채용의 동결, 그러니까는 채용이 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I에게 돈을 엄청 썼잖아요. 근데 그럼 AI 돈에서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 기업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AI 투자 많이 해서 인건비 줄였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게 증시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생산성이 실제로 생산성이 늘었고 비용이 줄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AI의 채용 동결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아주 화두가 되고 있죠. 실제로 저도 여러 가지를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 좀 바뀐 게 예전에는 뭔가 제가 AI가 보고서 써주면 그 다음 또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AI 에이전트라는 건 일종의 팀처럼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명령을 주면 실제로 4-5명의 팀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AI 시장에서의 투입을 하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림은 명확하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피지컬 AI 같은 영역들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AI 에이전트는 이제 그렇게도 일자리는 바뀔 건데 기존에 있었던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되게 빠르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우리가 생각하면 로봇만 생각하지만 실은 이 로봇이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일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에서 기존에 있었던 투자와 또 다른 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중간에서의 일의 접점과 그리고 이 투자의 접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많이 주시네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이슈가 이 엔트로픽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기술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네. 엔비디아 최신 칩을 통해서 학습했다라는 정황 이런 부분이 포착됐다라는 이슈도 언급되고 있고 네. 조금 긴장감이 느껴져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의 국가적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좀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실리콘밸리에서도 오픈소스 모델, 그러니까 돈이 덜 들고 효율성 있는 모델을 뭘 쓰느냐 하면은 다 중국 모델을 씁니다. 근데 그게 중국 모델이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중국 AI를 잘 하려면 엄청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해지는 게 그 데이터를 갖고 마치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사람하고 비유하면 이런 거겠죠. 어떤 교수가 수많은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잘 알려줘요. 그럼 이 잘 알려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똑똑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딥시크가 증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클로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냥 처음부터 날것의 지식을 딥시크가 처음부터 학습시킨 게 아니라 이 좋은 교수님의 수업을 계속 듣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그 좋은 교수님의 수업만 쫙 모아가지고 핵심 정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수님 잘 학습시켰던 클로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번에 수많은 증류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이제 건져져 있는 통에다가 다시 낚싯대를 거쳐서 물고기를 빼내는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류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증류를 하더라도 얘를 또 빠르게 공부시키려면 데이터가 이게 그 칩이 필요한데 네. 그 칩이 결국에는 화웨이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엔비디아 칩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결국에는 미국 내 AI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엔트로픽의 CEO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중국의 첨단 칩을 파는 거는 북한에 핵무기 파는 거다라는 식의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국가안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의 방식들, 이제 아직은 딥시크가 안 나왔는데 딥시크 새로운 버전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는 시장에 한번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AI 반도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하면 지금은 이제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이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래도 이 메모리 호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중에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야, AI 계속 써봤는데 결국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 혹은 피지컬 AI 당장 될 줄 알았는데 한 5년, 10년은 걸리더라. 아니면 이거 결국 중국이 이래가지고 미국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막을 거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의 시그널이 있긴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메모리 반도체 그래도 믿을 곳이 있네요. 이런 네네.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인사이트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급한 불 꺼야겠죠. 중동 리스크,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방어 전략 뭐가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때 누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창용 총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증시가 유례 없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고 아닌 예고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와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 다 털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중동 사태,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간의 이 전쟁 양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과연 그것이 주가가 그걸 얼만큼 반영했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이 트리거가 돼서 이것을 뚫고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양 이틀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 미국 뭐 다 지금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상 놓고 보면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는 단기에 그치고 그것 자체가 지나놓고 보면 저가 매수에 기여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일하게 안 좋았던 거는 1973년대 욤 키푸르 소위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제 4차 전쟁이었는데 그때는 1년 내내 빠졌습니다. 1970 1년 내내요? 네네 73년도인데
그때는 그것이 뭐가 됐냐면 전 세계 최초로 석유를 무기화해서 소위 금수 조치가 있었고 그것 자체가 소위 1차 석유 파동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3달러대에서 10달러대까지 2달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침체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만 제외하고 나면은 근데 이번에 거기까지 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란은 뒤에 중국이 있고 이란 자체도 지금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천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뒤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이란도 여유로 룸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상황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어제 또 좀 저는 고무적으로 본 게 사우디 밤사이에 사우디 정제 시설을 타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이란이 나서서 그건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적어도 이제 소위 그 밥그릇을 깬다고 해야 될까요? 네. 밥그릇을 깨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란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 거의 소위 석유와 관련된 시설 자체를 파괴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만들면 너 죽고 나 죽자죠. 사실은 이제 근데 분위기상 거기까지 가려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번 주 정도나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뭐랄까 이 사태의 향후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는 이게 3주, 4주 막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배가 아무것도 왔다 갔다 못할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원유를 생산하면은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 틀듯이 어떨 땐 필요 없으면 닫고 어떨 땐 켜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거를 개발하고 나면 이것이 완전 소진될 때까지 계속 뽑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딘가에 담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략 한 달 정도가 최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2주 넘어 3, 4주까지 이게 상황이 요원해진다. 그러면 거기가 강제로 유정을 닫아야 될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소위 지속적으로 이거는 파괴를 안 해더라도 앞으로의 생산이 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유가가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금 흐름 자체는 처음엔 초강도로 서로 부딪혔지만 이후로는 뭔가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방송할 때 극약 처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배 같은 경우에 미국 해군 배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험, 보증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영향력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맞습니다. 변수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아시아가 대부분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동산 원유를 가지고 에너지를 조달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뭐 70%에서 90% 의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소위 군함의 호위 얘기를 한 거는 다행이고 그것 때문에 유가 급등세를 일정 부분은 좀 막고 둔화시킨 것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그래도 뭔가 관리는 하려고 하는구나. 네. 라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측에서의 뭔가 소위 협상의 소위 어디가 레드라인인지에 대한 것이 보여졌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군함이 호위하는 거는 이미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소위 후티 반군 때문에 홍해에서 한번 난리가 났을 때 네.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거 이슈 때문에 사실은 미국 군함이 거기에서 호위 서비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갖고 거기에 소위 그 물동량을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냉정으로. 그러니까 그 약간 언바레로 오줌 누기 정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다만 거의 뭐 소위 완전히 깜깜 안개 속을 갔다가 그래도 뭔가 저기서 빛이 좀 비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유가 자체는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한 건데 지금 이게 향후 한 달간 아까 이 한 달이 중요한 거는 최대 그 저장할 수 있는 게 한 달이거든요. 예. 한 달간 완전히
봉쇄된다. 그러면 15달러 정도 추가적인 그런 유가 상승 요인이 있다는데 여기에 위험 프리미엄은 빠진 겁니다. 지금 가격은 10에서 12달러 위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거의 추가적으로 더하면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100달러가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최대 지금 제가 번스타인은 아마 150달러까지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그게 좀 심각한 얘기죠. 근데 어쨌거나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좀 뺄 수 있는 것이 저 여기에 보면은 파이프라인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는 홍해 쪽으로 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게 한 500만 배럴 하루에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바로 붙어 있는 프라자이 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한 150만 배럴 뺄 수 있거든요. 합치면 한 600만 배럴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1,800만 배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그쪽으로 뺄 수는 있어요. 그럼 좀 시간을 조금 벌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걸 고민할 때까지 사실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어쨌거나 근데 그런 저중에 룸은 좀 있는 상태고 이란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원유까지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걸 봐서 왜냐하면 그게 이란의 최대의 지금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듯 해 보이지만 아마도 이번 주 정도를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워스트는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맞습니다. 거라서 네. 네,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적으로도 고물가, 고금리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처방 상징적으로 엄포를 내놓으면서 뭐 미국 군함이 뭐 호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금리 그리고 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차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유가 탓을 돌리기 전에 미국 내 이슈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난 2달치 12월 1월치에 대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월비 한 0.4%, 이게 연율화하면은 5%가 넘는 급등세가 1차적으로 지금 PPI 생산자 물가에서 보여졌었고요. 확인이 됐고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발표됐었던 ISM 미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 거기 안에서 뭐 기본적으로 확장 국면이 나타나서 좋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불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프라이스 페이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려면은 뭘 사와야 될 거잖아요. 사올 거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기업들의 P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보시면 70이 넘어가면서 초확장세로 지금 파란색 선 위로 확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PPI가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저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좀 더 걱정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금 한 2주 밀려서 발표되는 거의 미국의 1월 달 PCE 물가,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대략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0.4에서 0.5 사이 전월비.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12월, 1월 계속 좀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이 근원 물가 자체가 이렇게 강세가 오는데 여기에 지금 유가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뒤로 쫙쫙쫙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지겠는데 통상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면서 미국 국채도 금리 빠지면서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의 지금 장기 금리는 다시 리바운드해서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미 관세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고 네네. 그것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플러스에서 지금 올해 지금 3월,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작년에 감세안 통과된 것에 따른 환급금이 이제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금이 이제 시장에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지금 물가를 좀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플러스해서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못 내려올 가능성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왜곡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제외하면은 4,700 코스피가 적정 수준일 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뭐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착시 현상,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싸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 착시 현상은 분명 있었고요. 투자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불안해한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투톱이 포함된 전체 그 코스피의 선행 PER은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대비 낮은 9.9배였거든요. 정말로 이익 증가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소위 반도체 투톱을 빼고 보면 시장은 거의 13배. 예. 그러니까 격차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자 닉스를 빼고 나면 이익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한 2%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우측에 보면 PBR 기준으로 놓고 봐도 1.6배에 18% ROE. 이 ROE 18% 매우 높은 건데 우리 평균이 한 10에서 12 사이였는데 그런데 지금 전자 닉스를 빼고 나면은 1.3배로 PBR은 낮아지지만 ROE가 10%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ROE 10%에 1.3배면 과하게 비싸다. 그러면 지금 멀티플이 내려와야 된다. 우려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이틀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자사주 의무 소각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게 ROE라는 거는 분모에 자기 자본이 있고 분자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늘지 못하더라도 ROE가 늘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되거든요. 자기 자본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주수가 줄기 때문에 이게 그러네요.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ROE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ROE 10%는 비싸 보이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부가 뭐 1년 정도 좀 유예 기간이 있으나 향후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럼 ROE가 당연히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막 시장이 한 30% 빠져야 돼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미 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서 ROE를 높일 수 있는 방어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공포나 불안이 있긴 하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동 리스크, 뭐 이제 돌발 악재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확 끌어올리는 그런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장 초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되게 오래간만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매도.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힘이 꺾이지 않는 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또 필요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 그 기사에 보면 뭐 5조, 뭐 7조 뭐 이런 식의 조 단위의 그런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 불안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규모 자체도 엄청 커져 있다. 예. 불과 지난주에는 우리가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 그래갖고 5천조 시장 코스피가 5천조가 넘고 지금 빠져도 아마 4,700조, 4,600조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사실 규모가 커서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걸 합쳐보면은 뭐 지금은 뭐 외국인이 사는 것 같고 개인이 파는 것 같지만 이건 당시의 시장을 보는 강도의 이슈지 이거 전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늘 제가 지금 가끔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의 시가총액 중에 외국인이 얼마의 비중을 갖고 있냐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1, 2%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1월 달 말에는 36%, 2월 달 말에는 37.79까지 갔다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37.4 정도로 0.4%포인트 살짝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투자자들 혹시 셀코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일부 사실은 그 사이에 소위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외국인들이 갖고 가고 있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사실 두 번째로는 탑10, 전 세계 탑10 시가총액 나라들 중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저렇게 많이 안 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가득가득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보다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도 한 30% 되거든요. 아, 비중이. 예, 피크가 대략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국내 개인, 국내 기관들이 적어도 이걸 어느 정도 받아내면서 사실은 올려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일본이 더 문제라는 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의 첫 번째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기 금리 올라가는데 다카이치 때문에 금리를 낮추려고 하면 물가에 대한 불안이 일단 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받는 그 비중이 우리나라가 한 70% 되는데 ING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90%, 필리핀과 일본이 90%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보다 훨씬 높죠. 사실은 이런 표현이지만 놓친 계층이긴 한데 둘 다 문제이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돼서 아예 원유가 안 나온다면 다 문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고 일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극이 돼 있는 상태고 다카이치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유가 상승은 네. 상당한 좀 악재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현재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조금 더 걱정스럽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PER이 201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왕왕 떠드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딱 난 판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일단 또 우리가 그렇다고 뒷전으로 밀기에도 좀 중요한 이슈고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차적으로는 이번 정확히 한 3, 4일 사이에 큰 변화는 달러가 강세로 왔다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의 달러 약세에 맞춰서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데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훨씬 더 좋은 주가 성과를 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혹시 이번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아예 기조화되는 거 아니냐, 추세화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 또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았던 것이 또 변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요 텀이 지나고 나면 전 개인적으로는 달러 약세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원하고 미국의 방향성도 그렇다. 일단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치주 성장주 지금 가치주가 좀 더 선호를 받는 방향성 자체는 금리의 수준이 중요한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금리 자체가 쉽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유가를 빼더라도 그렇게 놓고 보면 가치주 컨셉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는 최근에 워낙 지금 이 버는 이익 대비 멀티플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추천이 꽤 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컨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AI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이거 벌써 끝났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써 끝났다. 라고 하기는 너무 이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가치주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보면은 지금 요 국면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사이에 좀 못 담았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항상 과거에는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동 리스크에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 배터리 반겨 유럽에서 그 지역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걸 알려면 유럽에서 K 배터리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 지점부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상이 네. 많이 추락했죠. 예,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예. 21년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로서는 그 K 배터리가 한 70% 이상을 갖다가 달성했으니까 당시가 최고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대폭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확산을 부추겼죠. 네. 이 덕분에 사실은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벌써 사실은
캐파를 갖다가 다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년 정도에 전부 다 공장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SK온이 약간 늦어서 20년도에 전부 다 공장이 끝났으니까, 건설이 끝났으니까 그 한국 K배터리 어떤 동무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22년부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전이 됐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중국 저 빨간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불과 한 4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단순히 너 휴망해로 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한국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토 회복?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 예.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K배터리의 성장 구조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궁금한데 네.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만들어라 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도책? 예. 유럽도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일종의 그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미국과 비슷한 어떤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막는 거고, 네네. EU는 노골적으로 아주 표면적으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규제, 직접적인 규제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럽이 강조하는 것은 Made in EU, EU에서 모든 걸 생산을 해라. 뭐 이런 정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핵심에 이제 몇 가지 어떤 법들이 있는데, CRMA라는 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네네.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여권제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EU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이 발표된 산업 가속화법까지 이 법들의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해라.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잖아요. 네네네. 정책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MA 핵심 원자재법 이게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CRMA라는 건 핵심 원자재 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명명을 하죠. 이게 이제 그 핵심은 이겁니다. 34종의 핵심 원자재.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 유럽 영내에서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하라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7종을 갖다가 전략적 그 핵심 원자재로 따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냐면 배터리라든지 항공 우주 분야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겠죠. 여기에는 뭐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히토리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2030년까지 최소 10% 이상을 영내에서 채굴해라. 네. 이런 어떤 핵심 원자재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는. 그 다음에 최소 40% 이상을 EU 영내에서 가공을 해라. 네. 그 다음에 최소 25% 이상을 재활용 원자재를 통해서 조달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단일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 원자재의 수입 비율이 전체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아야 돼. 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네. 간단합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광물 의존도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중국산에 대한 어떤 광물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줄이겠다. 네. 이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는 타격이 되는 거고, 왜 K 배터리에는 반사이익이 되냐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완전히 수직 계열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오로지 거의 대부분을 갖다 중국산 원자재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65%까지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65% 이상 넘어가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산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들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되겠죠. 네. 그럼 K배터리의 그 반사이익은 뭐냐? 한국 기업들은 이미 IRA 요건 충족을 위해서 광물 공급망 다변을 갖다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성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를 갖다가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재활용 경쟁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RMA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원자재의 25% 이상을 재활용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재활용 업체들이 거기에 진출해 있죠. 예. 가령 뭐 에코프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CRAMA가 전면적으로 작동하는 2030년부터는 게임의 틀, 경쟁의 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즉 과거에는 가격 경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떤 그 배터리 업체들이 규제를 충족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국산 광물을 쓴 값싼 배터리보다는 약간 비싸더라도 CRAMA를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는 배터리만 이제 배터리가 좀 강세가 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뭐 어떻게 보면은 타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국 법을 따라야 될 수밖에 네, 네, 없으니까 네. 그렇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이건 네. 우리한테 정말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런 체인망 이런 부분도 부지런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아니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여권제도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게 뭐고 언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시행 일자가 가까워요. 바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폭발성을 갖다가 대부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도대체 배터리 여권제가 뭐냐? 배터리 전 생애 주기를 갖다가 디지털 이력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전 생애 주기라는 건 뭐예요? 광물 채굴, 그 다음에 만들죠, 가공. 제조를 하죠, 예. 사용을 하죠, 예. 그 다음에 폐기를 하죠, 재활용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력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 사람처럼.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 이걸 갖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이력, 리튬, 코발트 등이 어느 나라 어떤 광선에서 채굴되었는지 출처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ESG 실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뭐 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아동 인권을 갖다 유린했다거나 아니면 또 인권 유린이 됐다거나 아동 노동을 갖다 강제했다거나 이런 이력들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기게 되면은 뭐 시장 퇴출 및 판매 금지, 강제 리콜 등등의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K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배터리 경쟁 자체가 가격 경쟁에서 투명성과 얼마나 친환경성으로 돌아가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네. 중국산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탄소 발자국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원재료를 채굴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이러는 과정이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탄소 발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사실은 LFP 자체가 공정 자체가 이 친탄소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령 철과 인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지만 이걸 갖다가 인산철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기 보시면은 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뭐 LFP가 제일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 K배터리가 왜 유리하냐? K배터리는 유럽 영내에서 지금 생산 기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다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재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다가 벌써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공급망 실사를 해온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성이 높고 특정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이 얽혀 있어서 과연 유럽 기준에 맞게 이게 투명성 있게 그다음에 ESG 기준에 맞게 얼마나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K배터리의 어떤 반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가지고 유럽까지 오게 되면 그만큼의 또 탄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의 생산 기반 자체를 갖다가 다 건설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영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재활용 업체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내년부터는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전 생애 주기 여건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열심히 가동한 이후에
그 이제 폐기 처분했을 때 네. 그 원료를 또 갖다가 네. 다시 그 활용하는 거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의무를 지어야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우위에 있다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 약간 이거 룸은 그러니까 남았네요, 아직까지 시간적인 네. 여유가 좀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걸 갖다가 의무화하는 거냐면 폐배터리에서 코발트라든지 리튬, 니켈, 락 이거를 갖다가 특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해서 새 배터리에 써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러니까 2031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발트는 16%, 리튬은 6%, 니켈은 6%를 받다가 반드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활용 금속으로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한테 뭐가 그럼 유리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비싼 금속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폐배터리 업체들이 충분히 이걸 갖다가 추출할 때 상업적인 어떤 생산, 상업적인 이익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다지예요. 금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LFP 그러네요. 배터리는 네. 어떻죠? 리튬. 네. 거기서 리튬밖에 쓸 게 없어요. 철, 인산, 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폐배터리 이거 뽑아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네. 차라리 광산에서 채굴해서 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원계 배터리는 금이라고 한다면은 LFP 배터리는 이건 돌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LFP 배터리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폐배터리를 갖다가 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재활용 리튬 6% 써야 된다니까. 재활용 리튬만 6%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폐배터리는 그냥 버려버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EU 측면에서는 간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EU 배터리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네 회사가 시장에서 판 배터리가 폐기될 때 그 폐배터리 안에서 리튬을 최소 80%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를 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LF 배터리를 팔았으면은 그걸 그냥 버리면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리튬을 이 배터리 안에서 80% 이상 추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폐배터리를 갖다 처리할 때 웃돈을 줘면서 이 리튬을 갖다 추출해내야 되는 LFP 신형의 어떤 고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NCM 배터리는 폐배터리 처리에 돈이 들어가지 않죠. 외려 수익이 납니다. 이 배터리를 갖다가 폐배터리를 갖다가 재활용 업체에 넘길 때 돈을 받아요. 네. 근데 LFP 배터리는 어때요? 웃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것 좀 처리해줘. 제발 그리고 여기서 리튬 좀 추출해줘라고 네. 계속 뭐라고 할까요?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2031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한국의 그 3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갖다가 이미 선점을 했다. 유럽 내부에 폐배터리 처리 업체들, 재활용 업체들이 이미 진출을 해 있다. 그래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다음에 30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유율의 어떤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점유율의 회복이 점점점 빨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NCM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버릴 게 없는 배터리네 그런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예. LFP는 왠지 번거롭고 뭔가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그 담당하는 사람 좀 골치가 아프겠다. 이게 그 이런 제조할 생각이 때는 굉장히 싸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싸니까 쓰는데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자동차 OEM들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폐배터리는 니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완성차 업체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의 공급가, 그러니까 LFP 배터리 공급가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업 가속화법?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법안이 얼마 전에 이제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에 의해서 유럽 영내에서 핵심 광물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광물들을 채굴하고 가공하고
또 재활용하고 이런 거까지는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 다운스트림이라고 업스트림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뭘 주장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 자체도 EU 영내에서 생산한 거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한 어떤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 ESS 배터리 중앙 입찰 계약에서 그 선정을 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격 이외에 중요시 보는 게 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했느냐를 갖다가 중요하게 보고서 네. 그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 가속화법이라는 거는 EU 영내에서 제조를 했을 때 가령 전기차의 원가 비중이 거의 70%에 달아야 됩니다. 70% 이상 됐을 때 공공 조달할 때 그 자동차를 갖다가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요건이 EU 영내에서 가령 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의 철강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네. 원가 비중이 70%가 넘어야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가능하면은 EU 영내에서 생산을 해내라. 예. 뭐 이런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왜 K 배터리에 그럼 긍정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그 배터리 3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유럽 내 총 캐파는 현재 완료된 캐파가 약 170기가와트아워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 2020년에 공장 건설이 끝나기 때문에 수율 완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이미 다 그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뒤늦게 이제 유럽 전체에 사실은 진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올해 2분기에 그 CATL이 그 헝가리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죠. 가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40기가와트아워예요. 그 가동을 시작하는 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영내에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 CATL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양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수율이라든지 안정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최소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들, 가령 뭐 그 비아디라든지 고션 하이테크라든지 EV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계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이미 캐파를 갖고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산업가속화법이 빨리 시행되면 될수록 결국은 그 수율 안정화가 일어나고 지금 양산을 갖다가 해내고 있고 이런 그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유럽의 각종 규제책은 한국 배터리 점유율 회복에 어떤 단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27년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여권제가 사실은 예. 그 유럽 점유율 본격적인 회복에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해 놓은 게 사실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시계로 그렇죠. 돌아간다라는 네네네. 점이었습니다. 유럽 지형을 흔들면서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